안녕하세요. 저는 얼마 전부터 엄마와 함께 세계 여행 중인 30대입니다. 사실 세계 여행을 계획하기 전에 정말 고민이 많았었는데요. 막상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다 보니 엄마와 더 애틋해지고 추억도 많이 쌓아서 정말 좋네요. 왜 진작 이렇게 같이 시간을 보내지 않았을까 후회가 될 정도예요.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는 유부녀였어요. 결혼을 해 제 가정에 충실하게 살고 있었는데 한 사건을 계기로, 아니 그전부터 고민하던 일로 다시 싱글이 되었네요. 그때 얘기를 한번 여러분들께 들려드리려고 사연 보내봅니다. 엄마는 제가 아주 어릴 적에 이혼을 하셨고 그 뒤로 홀로 저를 키우셨어요. 재혼도 하지 않으셨고 제 앞에서 남자친구를 만나시거나 그런 적이 한 번도 없으실 정도로 저에게만 집중하셨죠. 일도 정말 열심히 하셨는데 그래서 전 제 롤모델이 엄마였어요. 상견례 날 시부는 저희 엄마에 대해서 정말 많이 칭찬을 해 주셨어요. 사돈, 정말 대단하십니다. 저희는 저희 둘이서 애 하나 키우는 것도 힘들어서 아등바등이었는데 어떻게 혼자서 이렇게 따님을 대단하게 키우시다니요. 사돈 관계 떠나서 정말 대단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처음에 은주가 인사하러 왔을 때 정말 놀랐습니다. 이렇게 참하고 착한 친구가 우리 아들이랑 만나고 있다고 하니 얼마나 기분이 좋던지요. 다 사돈을 닮아서 은주가 이렇게 착하고 예쁜가 봅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좋게 봐주셔서 제가 정말 감사드려요. 저도 주한이 처음 인사 왔을 때 정말 건실하고 의젓한 친구가 인사를 와서 너무 기뻤습니다. 사실 저는 걱정이 좀 많았거든요. 아무래도 혼자서 딸아이를 키웠다고 하면 걱정이 앞서는 게 부모 마음이죠. 다 이해한다고 생각은 했지만 막상 제가 딸아이 혼사길을 막는 건 아닐지 너무 걱정이었는데 흔쾌히 이렇게 허락을 해주셔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아이고, 그런 걱정은 하나도 안 하셔도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건 아이들이 잘 사는 거죠. 제가 보기에는 두 사람이 서로 잘 지내고 잘 맞는 것 같아서 그래서 허락을 해준 겁니다. 더군다나 은주같이 착하고 참한 아이가 저희 집 며느리가 된다면 너무나 기쁜 일이고요. 사돈께서 혼자서 얼마나 힘드셨을지 제가 감히 말을 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쉽지 않은 세월이셨을 텐데 이렇게 곱게 키운 따님 결혼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 왜 이렇게 오버를 해? 우리도 우리 주한이 애지중지 곱게 키웠잖아. 솔직히 말하면 아무리 시대가 변했다지만 여자 혼자서 애 키우는 거 자랑은 아니지 뭐. 저희가 사실은 이혼 가정이라고 해서 좀 그러기는 했어요. 근데 뭐 둘이 좋다는데 어쩌겠어요. 맘에 안 들어도 한다는데 뭐 별 수 있나? 하여튼 둘이서 잘 살기만 바래야죠 뭐. 다른 건 몰라도 이혼에 대해서만 너무 간대하시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그래도 둘이서 맞춰가면서 살아야 하잖아요. 시모는 상견례 자리에서 시부가 칭찬을 하는 게 못마땅했는지 내내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나중에는 시부가 먼저 엄마와 저에게 사과를 하셨지만 이대로 결혼을 해도 괜찮을지 고민이 되었죠. 그렇지만 전 이때 과감하게 포기를 하지 못했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결혼 전부터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고 저는 직장에 다니고 있었어요. 주말에 쉬는 날이면 남편 가게에 가서 도와주기도 했는데 하루는 제가 몸살이 나서 도와주러 못 간 날이 있었죠. 너 지금 어디니? 설마 남편이 뼈 빠지게 주말까지 일하는데
혼자서 집에서 쉬고 있는 건 아니지? 아까 보니까 가게 엄청 바쁘던데 여태 안 나오고 뭐 하고 있어? 얼른 나와서 네 남편 좀 도와. 이럴 때 도와줘야지. 쉬는 날이라고 여태 한 번을 안 도와준 거야? 아니 너야 평일에도 가만히 앉아서 일하지만 우리 아들은 내내 왔다 갔다 고생하면서 일하는데 좀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니? 내가 큰 거 말하니? 저 오늘 몸살 나서 도와주러 못 갔어요, 어머님. 원래 주말마다 남편 가게를 도와주러 나가는데 오늘만 쉰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어쩐 일로 오셨어요? 어머님 가게 잘 안 오셨잖아요. 무슨 일 있으세요? 내가 내 아들 가게 오는데 무슨 일이 있어야 오는 거니? 그냥 지나가는 길에 좀 들렀어. 친구들이랑 근처에 왔는데 밥 먹을 곳이 마땅치 않아가지고 아들 가게에서 밥 좀 먹고 가려고. 몸이 많이 안 좋은 거니? 아니 몸 쓰는 일을 하는 것도 아닌데 무슨 몸살이 났대? 정작 몸살 나야 하는 애는 안 나는데 너도 참 몸이 그렇게 약해서 쓰겠니? 그럼 너 이따가 운전은 좀 해줄 수 있지? 여기서 술 한잔 마시려고. 차 끌고 와서 대리 부르기 좀 아깝고. 아, 어머님, 저 몸살 나서 약 먹었더니 정신도 없고 어지러워서 운전하기는 힘들어요. 남편한테 대리 불러달라고 할 테니 대리운전 불러서 가세요. 저도 원래 잘 안 아픈데 주말에도 쉬지 못하고 남편 가게일 도와서 그런가 봐요. 남편은 쉬는 날에 푹 쉬기라도 하지. 저는 남편 일도 도와줘야 하고 집안일에 제 일까지 해야 해서 힘드네요. 시모는 제가 뭘 하든 못마땅히 하셨어요. 가끔씩 지인들을 데리고 남편 가게로 가 식사를 하고 가시곤 했는데 그때마다 돈 한 번을 내신 적도 없으셨죠. 더군다나 주변 사람들에게는 한없이 베푸느라 가게에서도 제일 비싼 고기들만 주문해서 대접하시곤 했어요. 그래서 시모가 한번 식사하고 간 날이면 남편은 은근 스트레스를 받기도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시모가 착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엄마, 말을 좀 세게 해서 그렇지. 원래 본성은 착하신 분이셔. 하도 시집살이에 시달려서 그러신 거지. 원래는 마음이 여리고 착하신 분이야. 당신한테는 그냥 지금 시어머니 역할을 하느라 그러신 거지. 원래 그런 게 아니라니까. 당신한테 이것도 알려주고 저것도 알려주고 싶은데 마음이 좀 급하신 거지. 너무 그렇게 나쁘게만 바라보지 마. 어떻게 나쁘게만 바라보지 말라는 거야? 저번에 어머님 하시는 얘기 못 들었어? 나보고 이렇게 게을러서 집안일을 어떻게 하냐? 남편 아침밥은 왜 안 챙겨주냐? 결혼했으면 네 일보다 남편 일이 더 우선이다. 이런 얘기가 당연한 거라고? 당신도 그때 좀 너무한 것 같다고 했었잖아. 아, 그러긴 하는데. 아무튼 우리 엄마 그렇게 독한 사람 아니야. 당신이 아직 엄마에 대해서 잘 몰라서 그렇지. 그리고 당신도 나중에 며느리 생기면 엄마 마음 충분히 이해할걸? 지금이야 결혼한 지 얼마 안 됐으니까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어쨌든 당신도 너무 시댁이라고 벽치고 듣지 말고 일단 마음을 좀 열어봐. 엄마가 한번 의지하기 시작하면 지금처럼 당신한테 그렇게 말 안 하지. 전 어떻게 그렇게 착하다는 사람이 사람 면전 앞에 두고 막말을 할 수 있는지가 너무나 의문이었지만 아들이 그렇게 말을 하니 뭐라 항변을 할 수 없었어요. 특히나 시모는 시기 질투가 어마어마했는데 어느 날은 친정에서 보내주신 해산물을 가지고 시댁에서 밥을 먹어던 적이 있었어요. 아이고, 사돈께서 우리까지 신경 많이 쓰셨구나. 사돈께 감사하다고 전해드리렴. 이거 하나하나 다 준비하시느라 애쓰셨을 텐데
정말 감사하게 잘 먹었다고 꼭 전해드려. 주한이 너도 장모님께 감사 인사 꼭 전하고. 우리 은주가 사돈을 닮아서 마음이 참 예쁘네. 사돈께서는 별일 없으시지? 다음에 한번 식사 자리 마련하자. 좋은 곳에서 같이 식사하자고 말씀드리렴. 사돈 덕에 오랜만에 해산물 보식하겠구나. 당신은 무슨 입에 발린 거짓말을 그렇게 잘해요? 우리가 뭐 해산물을 안 먹고 살았나? 이런 거야 그냥 마트만 가도 살 수 있는 걸 가지고 그렇게 오버하면서 말하기는. 예, 다음에는 해산물 이런 거 안 보내도 된다고 하렴. 솔직히 집에서 누가 해산물을 먹니? 비리고 냄새나고. 네 엄마가 집안일을 제대로 안 해봐서 뭘 모르는 게 여기서 티가 나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해? 사돈께서 신경 써서 보내주신 걸. 그리고 우리가 해산물을 언제 이렇게 먹어봤다고? 징그럽다고 손질 어렵다고 한 번 내온 적도 없으면서. 당신이나 집안일 제대로 안 해봐서 모르는 거지? 아니, 왜 나한테 그래요? 솔직히 생선 한 번 구우면 온 집안에 냄새 다 배이고 그거 빠지려고 하면 또 시간 들여야 하는데 집에서 매번 먹는 건 힘들지 뭐. 살림도 한 번 안 해본 양반이 나한테 뭐라고요? 아주 그냥 애틋하네 애틋해. 밥 먹고 싶거들랑 그 집 가서 밥 달라고 하세요 그럼. 시부가 한 번씩 친정엄마 칭찬을 할 때면 시모는 더 폭주하면서 막말을 내뱉었죠. 집에 돌아갈 때 남편과도 크게 다퉜지만 남편은 그저 부부싸움일 뿐이라면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더라고요. 사실 시모는 결혼하고 쭉 전업주부로 지냈는데 살림을 다 시모의 친정엄마가 해줘서 살림에 서툴렀죠. 그런 시모가 엄마를 무시하는 것 같아 정말 화가 났어요. 시모와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생활을 했었는데 시모의 철없는 행동은 거리를 둬도 이어지더라고요. 어느 날은 남편이 갑자기 생활비를 못 주겠다고 했던 적이 있었어요. 왜? 이번 달 매출이 그렇게 안 나왔어? 하긴 저번 달에도 당신 가게 월세 내고 나면 남는 거 없을 것 같다고 했었잖아. 아휴, 걱정이다 정말. 경기도 좋지 않고 가게 운영도 힘들고 당신도 고민 많겠네. 생활비는 이번 달이야 그냥 내 월급으로 산다곤 하지만 앞으로가 걱정이긴 하네. 아, 그런 게 아니고 매출은 그냥 그럭저럭 평소랑 비슷하긴 한데 사실은 이번에 엄마 명품 가방 사드렸어. 엄마가 이번에 동창회 갔는데 자기만 명품 가방 하나 없다면서 선물로 사주면 안 되냐고 하더라고. 그렇다고 안 된다고 할 수도 없고 어떻게 해. 그냥 사라고 해서 돈 보내드렸지. 가방 잘 사긴 했더라. 역시 명품이라 좋긴 좋아. 나중에 당신도 필요하면 엄마한테 빌려달라고 해. 뭐? 지금 명품 가방을 사드렸다고? 아니 당신 가게 운영도 힘들다면서. 그러면서 명품 가방을 사드리는 게 어디 있어? 어머님한테 가게 상황 얘기 드렸어? 가게 상황 별로 안 좋다면서 말이라도 해보지 그랬어. 다음에 좀 일 좀 잘 풀리고 나면 나중에 사드리겠다고 하면 어머님도 알겠다고 하시지 않았을까? 에이, 엄마한테 말하면 얼마나 속상해 하시겠어. 그냥 이렇게 된 거 앞으로도 열심히 벌면 되지 뭐. 걱정하지 마. 다음 달 매출 잘 나올 테니까. 이번 달도 그냥 잘 버텼잖아. 다음 달에는 날씨도 많이 풀리고 그러면 손님들도 많이 올 거야. 남편의 바람과는 다르게 가게는 하루하루 손님들이 줄어들었고 어느 날부턴간 하루 종일 손님이 없던 날도 많아졌죠. 매 주말마다 가서 도와줬던 저도 사람이 오지 않으니
팔이 날리는 가게 안에 가만히 앉아있을 때가 많아졌어요. 남편은 그래도 고집스럽게 가게 운영을 해보겠다며 말을 하더라고요. 여보, 내가 요 며칠 생각을 해봤는데 말이야. 가게에 잠깐 좀 정리를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해? 당신도 고기 쪽 공부도 좀 하고 배워보고 싶다고 했었잖아. 여기도 젊었을 때 그냥 어깨너머로 배웠던 거고 그냥 하는 거라고 했었고 이왕 이렇게 된 거 가게 정리하고 좀 당신도 배우다가 새로 가게 여는 건 어떻게 생각해? 지금 이렇게 끌고 가는 건 너무 힘들다고 생각해 나는. 여태껏 한 게 있는데 어떻게 그만둬? 버텨볼 때까지 버텨봐야지. 그래도 버티다 보면 괜찮아지지 않을까? 난 그냥 하는 게 나은 것 같아. 지금 정리한다고 해서 내가 뭐 회사 들어갈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 줄 아는 거라곤 가게 운영하는 것뿐인데 이 상황에서 뭐래 그럼. 그냥 이렇게라도 일하고 있는 게 낫지 뭐. 당신이 원하면 내가 축산 쪽으로 알아봐 줄 수 있는데 그건 어떻게 생각해? 당신 전에도 바로 농가랑 연결해서 운영하고 싶다고도 했었잖아. 지금처럼 고기 납품받아서 하는 거 말고 말이야. 나는 지금 손님도 없이 계속 그냥 돈이 나가는 게 좀 아깝다고 생각해. 당신이 뭘 안다고? 당신이 현장을 몰라서 그런 거지. 현직에 있는 사람 말이 맞아.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주변에서 다 가게 접어라 말도 안 하는데 당신만 지금 가게 정리하라고 난리잖아. 그냥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남편은 계속해서 고집만 부렸고 결국 몇 달을 더 시간만 끌다가 가게는 완전히 망하고 말았죠. 가게 임대료를 제대로 납입하지 못하기도 했고 빚만 잔뜩 쌓인 채 가게를 정리해야 했어요. 뒤늦게 남편은 제가 말했었던 축산 쪽 일자리를 언급했지만 이미 그 자리는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후여서 뒤늦게 후회를 해도 늦었어요. 시댁에서 밥을 먹으면서 그동안 쌓인 빚 얘기가 나오기도 했어요. 저번에도 말했듯이 과감히 시작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과감히 끝낼 줄도 알아야지. 어찌되었든 우리가 도와주고 싶어도 지금은 도와줄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한다. 네 고집대로 한 것도 있으니 해결도 네가 알아서 해. 처음부터 온 말 들었으면 이렇게 빚이 쌓일 수가 있었겠니? 너희 둘이서 가정 꾸려가는 거야. 네 고집대로만 하는 게 아니라 부부가 둘이서 서로 맞대고 꾸려가야 하는 거라고. 얘가 뭐 알아서 그랬겠어요? 혼자서 다 짊어지려고 하니까 책임감 많은 아이니까 그런 거지. 우리 아들이 책임감이 강해서 그런 건데 왜 얘 탓을 해요? 아들아, 괜찮아. 젊었을 때 이런 거 저런 거 다 겪으면서 크는 거야. 그나저나 그 빚은 정말 어떻게 하니? 그래도 가족이면 이런 거 똘똘 뭉쳐가지고 다 이겨내야지. 그럼 원주가 직장 다니니까 대출 이런 거 받을 수 있지 않니? 일단 급한 거부터 네가 대출 받아서 메꿔줘라. 네? 갑자기 대출이요? 어머님, 안 그래도 지금 남편 빚이 너무 많아요. 당장 생활도 힘들 정도인데 또 대출 받아서 빚 해결하라는 건 그냥 돌려막기밖에 안 돼요. 그냥 다른 일자리를 저도 알아볼게요. 급한 건 모아둔 돈으로 어느 정도 해결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앞으로가 문제죠. 그래도 우리 아들 앞으로 빚 있는 거보단 낫지 않겠니? 너는 직장도 다니고 수입도 어느 정도 있으니까. 아무튼 애한테 혼자 해결하라고 떠밀지 말고 너희 부부니까 둘이서 같이 해결을 해. 알았지? 남자가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너무 옆에서 잔소리도 하지 말고. 얘가 자기 혼자 잘 되려고 그랬겠니? 다 같이 잘 살자고 그런 거지.
시부는 냉정하게 얘기를 해 주셨지만 시모는 끝까지 아들 편만 드셨어요. 늘 자신감이 넘치던 남편도 이렇게 사업이 망하고 나니 기운이 사라지더라고요. 통통했던 남편은 한순간에 살이 쪽 빠져버리고 말았고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지만 남편이 감당해야 하는 일이라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시모는 그런 남편이 안쓰러웠는지 이상하게 저를 눌러 남편 길을 살려주려고 시도하시더라고요. 우리 아들 엄청 잘생기지 않았니? 우리 아들이 안 해서 그렇지 살 빼면 이렇게나 멋지다니까. 예전에 우리 아들 쫓아다니던 여자들이 얼마나 많았는데, 그렇지? 살 빠져서 이렇게 멋져지니까 총각 같아. 주변에서는 부럽지 않냐고 말 안 하니? 이렇게 멋지고 잘생긴 남편이 있으니까 다들 부럽다고 말 많이 할 텐데. 그래도 너무 잘생겨지면 네가 불안하니까 밥 좀 잘 챙겨줘라. 어떻게 밥을 먹이길래 애가 자꾸 살이 빠지니? 열심히 일하니까 살이 빠지죠. 요즘 일용직 나가고 있잖아요. 남편 지인 중에서 인테리어 하는 사람 있나 봐요. 거기 나가서 일하고 오니까 몸 쓰는 일이라 그런지 살이 쭉쭉 빠지네요. 안 그래도 가게 할 때는 운동도 안 하고 내내 술만 마셔서 살이 엄청 쪘는데 그나마 살이 빠져서 다행이네요. 에휴, 우리 아들 이렇게 막일하면서 살 애는 아닌데 이래서 집에 사람이 들어오는 게 중요하다고 하는가 봐. 우리 아들 평생 탄탄대로 잘 풀리랜데 어떻게 결혼하고 나서 이러니? 딸은 엄마 팔자 담는다고 하더니만 그때 네 아빠도 막일 했었다고 했었나? 네? 지금 제 팔자 때문에 그런다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그건 좀 아니죠. 어머님도 아시겠지만 지금 이 상황 남편이 만든 거잖아요. 무리해서 가게 운영하고 접을 수 있을 때 안 접어서 지금 이 난리 난 건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렇게 하시면 저는 너무 서운해요. 아니, 내가 뭐 무슨 말을 했다고 그래? 그냥 그렇다고 말하는 거지. 하여간 너도 앞으로 잘해야 될 거야. 이렇게 선 쫙 그어가지고 네가 했느니 내가 했느니 가르지 말고 어쨌든 부부 일이니까 부부가 같이 해결해야지. 네 탓 내 탓 하면 안 되는 거지. 남편이 무리하게 가게 운영하면서 빚을 내 힘들게 사는 건 부부가 같이 해결해야 하는 일이라고 했지만 집안일이 엉망으로 되어 있으면 그건 또 제 잘못이라고 했어요. 한 입으로 두말하는 시모를 볼 때마다 전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너는 어떻게 살림을 하길래 맨날 집이 이렇게 엉망이니? 냉장고에 먹다 남은 음식도 그대로 있던데 그거 바로바로 치워야지. 그냥 두면 어떡해? 결혼을 한 지 몇 년이나 지났는데 아직도 그러고 있어. 아무리 네가 밖에서 일한다고 하지만 너는 이제 주부야. 주부면 집안일을 먼저 생각해야지. 아유, 그리고 왜 쓰레기를 우리 아들한테 갖다 버리라고 시키는 거니? 네가 퇴근하고 후딱 가서 버리면 될걸. 어머님이 말씀하셨다시피 집안일은 부부의 일이잖아요. 저보고 니 탓 내 탓 성가르지 말라고 하셔서 집안일도 저희 다 같이 하고 있어요. 그나마 남편은 몸이 힘드니까 제가 쓰레기 버리는 것만 해달라고 한 건데요. 어머님 말씀 따라서 하면 솔직히 남편은 집안일 같이 하는 것도 없죠 뭐. 뭐? 살림이 무슨 부부 일이야? 살림은 여자 일이지 여자 일. 그걸 어떻게 남자 손에 쓰레기를 지어줘? 앞으로 남편 손에 쓰레기 지어주지 마라. 네가 그렇게 시키면 애 자존감이 얼마나 낮아지겠어. 집안에서 가장으로 우뚝 서게 해줘야 남자가 밖에 나가서도 자신감 있게 일할 수 있는 거고 그런 거야.
내가 말했지? 집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집안이 잘 풀리는 거라고. 네가 자꾸 우리 아들 그렇게 잡으면 애가 밖에서 길을 펴겠니? 말도 안 되는 시모 논리는 계속해서 이어졌죠. 아무리 시모를 피하려고 해도 말도 없이 불쑥 집으로 찾아오시기도 하고 괜찮아지다가도 한 번씩 황당한 말을 늘어놓기도 하셨어요. 그런 시모 때문에 남편과도 자주 다투게 되었죠. 그런데 매번 다툴 때마다 남편은 끝끝내 본인 엄마 편만 들었고 제 속상함에 대해서는 한 번도 공감을 해주지 않았어요. 엄마가 좀 말을 막 하는 경향이 없진 않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그냥 내내 하고 넘어가는 것도 아니잖아. 엄마는 그저 아들 안쓰러워가지고 하는 말인데, 당신이 그거 하나하나 꼬치꼬치 다 물고 넘어지니까 엄마가 그렇게 막말을 하는 거지. 당신도 잘못 있어. 그냥 알았다고 하고 넘어가면 되는 거잖아. 그게 뭐가 어렵다고 그렇게 자존심을 부려? 내가 내 자존심 때문에 그래? 볼 때마다 당신은 잘나고 좋은 사람이고 나는 못나고 나쁜 사람 취급하니까 그렇지. 매번 나 볼 때마다 무슨 말하는지 알아? 집에 사람이 잘 들어와야 되는 거래. 집에 사람이 잘 들어왔으면 알아서 술술 잘 풀리고 그랬을 거라고 하시는데 이게 무슨 말이겠어? 내가 잘못 들어온 거다. 그렇게 말하는 말이지. 그럼 무슨 말인데? 아이, 그게 무슨 그런 말이야. 엄마가 그냥 하는 말이지. 당신 너무 엄마 말에 하나하나 의미 부여하고 있는 것 같아. 너무 예민해. 그냥 엄마한테 당분간 집에 오지 마시라고 할 테니까 스트레스 좀 혼자서 받지 마. 당신이 그렇게 뭐라고 하면 할수록 엄마랑 당신 사이 나빠지는 거라니까. 당신도 좀 노력해봐. 엄마를 너무 믿게만 보니까 그러는 거라니까. 엄마 속은 여린 사람이야. 나한테는 그런 말 한 번 해본 적이 없는데 당신한테만 그런다는 건 당신 문제도 있는 거지. 아니라고. 당신 엄마는 그럴 수도 있는데 내 시어머니는 그렇지 않다니까? 너무 당신 시선으로만 어머님 보는 거라고는 생각 안 해? 내가 그동안 어떤 얘기를 들어왔는지 매번 말을 하는데도 어떻게 당신은 끝까지 어머님은 안 그런다. 그렇게만 말하는 건데 당신이 제일 너무해. 남편과 한 번씩 다툴 때마다 냉전 기간이 오래 지속되기도 했어요. 남편에게 제일 서운함을 느꼈지만 사실 저도 제 엄마에 대해서 나쁘게 말하는 건 듣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이해하고 넘어가기로 했었죠. 몇 달 동안 일용직으로 일을 하면서 남편도 많이 피곤해했고 체력적으로도 힘들어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며 남편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몇 주간 설득 끝에 남편은 다시 새로 시작을 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결심을 시댁에 전하자마자 시모는 모든 게 바로 자기 덕이라고 하셨죠. 예, 내가 걔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아니? 남자가 한번 동굴 속에 들어가면 나올 생각을 안 하잖아. 그럴 때 옆에서 계속 다독여주고 응원해주고 지원해주면서 밖으로 나오게 해야지. 너 나한테 고마워해야 한다. 내가 우리 아들 다시 일어나게 옆에서 얼마나 다독이고 노력했는데 드디어 다시 이렇게 일 시작한다고 하니 얼마나 좋니? 아, 네. 어머님도 기쁘시죠? 안 그래도 남편이랑 이런저런 얘기 많이 했어요. 남편도 처음에는 아예 다시 개업할 생각을 안 해서 저도 고민이 많았는데 그래도 좋은 기회가 생겨서 다행인 것 같아요. 저도 이번에는 남편이랑 같이 열심히 운영해 보려고요. 그래, 너 나한테 진짜 감사해야 한다. 내가 얼마나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노력을 했는데 이래서 힘들 땐
옆에 있는 사람들 노력이 중요한 거야. 어떻게 도와주느냐에 따라서 사람이 달라지잖니. 나 아니었으면 걔가 아직까지도 정신 못 차리고 일용직만 하고 있었을 텐데 내가 얼마나 옆에서 가족을 생각하라고 말도 해주고 기운도 북돋아주고 노력을 많이 했으니까 이 정도지. 너 혼자서 이렇게 만들기 쉽지 않지. 이래서 여자 역할이 중요한 거야. 전 시모의 말에 그냥 웃을 수밖에 없었는데 해명을 하는 것도 입 아프다 생각을 했었죠. 그렇게 남편은 다시 개업 준비를 하게 되었고 바쁜 나날을 보냈어요. 저도 직장을 그만두고 남편 가게 운영을 도왔죠. 시모는 가게를 다시 운영하자 또다시 지인들을 불러 모아 공짜 식사 대접을 하기 시작했어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전 시모에게 더 이상 공짜로 식사 대접을 해드릴 수 없다고 못 박았죠. 네가 뭔데 이래라 저래라니? 우리 아들 가게에서 엄마가 밥을 먹겠다는데 네가 무슨 상관이라고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야? 여태껏 우리 아들은 그러지 말라 말 한마디 없었는데 네가 뭐라고 그러는 건데? 너 참 웃긴다. 뭐 회사 그만둬서 가게에서 일한다고 너까지 사장이 된 거 같니? 저기 우리 아들 가게거든? 네가 이래라 저래라 할 위치야? 어머님, 저기 저랑 남편이 같이 운영하는 곳이에요. 지금 겨우 자리 잡아서 운영하고 있는데 또 어머님 사람들 불러 모아서 식사 대접하면 그거 저희가 며칠 메꿔야 하잖아요. 나중에 저희 정말 잘 되면 언제든지 식사 대접하라고 할 테니까 지금은 자리 좀 잡을 때까지 자제 좀 해주세요. 저번 주에도 오셔가지고서는 동네 사람들 몇 분이랑 같이 수십만 원 드시고 가셨잖아요. 너는 시어머니가 먹는 게 그렇게 아깝니? 우리가 먹으면 뭐 얼마나 먹는다고? 그리고 매출이야 수십만 원이겠지만 고깃값도 그런 건 아니잖아. 네 말은 필요 없고 아들이 별말 안 했으니 상관하지 말아라.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한테 명령질이야? 시모는 제 말을 들을 필요도 없다며 무시하셨고 남편은 중간에서 난감해했지만 그렇다고 시모를 적극적으로 말리지 못했어요. 마음이 좋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감정적으로 가게를 운영할 순 없었는데 얼마 뒤 다시 개업한 한우집은 생각보다 잘 됐어요. 입소문 듣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고 직원 한 명이었던 가게가 몇 개월도 지나지 않아 직원이 여러 명으로 늘어나게 되었죠. 그러던 중 시모는 또다시 지인들을 불러 모아 바쁜 가게로 들이닥쳤고 손님 자리도 없는 상황에서 본인들 자리를 빼달라며 직원들에게 난리를 피우는 걸 알게 되었어요. 제가 말리러 들어가자 시모는 저를 따로 불러 정신 나간 말을 내뱉었죠. 그래, 너 잘 왔다. 내가 안 그래도 너 여기서 내쫓으려고. 어떻게 감히 시어머니한테 가게로 오지 말라는 둥, 돈을 내라는 둥, 개념 없는 소리를 짓거려? 지금이 니년 갈아치울 때다. 당장 이혼해. 너 말고도 우리 아들 좋다고 따라다닐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알기나 해? 너야 우리 아들 덕 보면서 이렇게 잘 되는 고깃집 사모님 소리 듣고 싶겠지만 이게 네 덕이겠니? 내가 우리 아들 잘 키운 덕이지? 지금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 당장 나가세요. 손님들 앉을 자리도 없어서 밖에서 몇 분을 대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런 건 생각도 안 하시고 무작정 자리를 내놓으라고 난리세요. 이렇게 하는 게 가게 운영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정말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가게 이미지 나빠지니까 오늘은 그냥 가세요. 뭐? 이미지? 가게 이미지 나빠지는 건 네 탓이겠지? 어디서 감히 시어머니한테 가라 말아야? 너야말로 여기서 나가. 내가 네 얘기 들을 필요가 뭐가 있어? 저리 꺼져.
우리 아들 가게에서 나가라고. 지엄마 팔자 닮아가지고 드세기는. 내 아들까지 네 팔자에 끼어 들어가게 하지 말라고. 나가야 할 건 제가 아니죠. 당장 당신 아들 데리고 내 가게에서 나가. 팔자 같은 소리하고 앉아있네. 당신 아들 내 덕에 지금 가게 사장 된 거야. 알기나 해? 세상 물정 하나도 모르면서 잘난 척은. 여보세요? 엄마, 조서방 가게 정리해. 가게 주인의 정체에 시모는 기절해버리고 말았어요. 남편 가게 주인은 다름없는 저희 친정 엄마였죠. 엄마는 평생 일을 하며 번 돈으로 건물 하나를 매입하셨는데 남편 상황을 듣고서는 건물 1층짜리를 공짜로 내어주셨어요. 남편은 그걸 시모에게 말도 하지 않았던 거죠. 아마 시모가 알면 시모 질투와 시기 때문에 난리가 날 거라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 시모는 상황을 엉망으로 만들고 말았어요. 엄마는 모든 사실을 알게 되셨고 전 남편에게 이혼 청구를 했어요. 남편은 그동안 시모의 부당 대우에도 어떠한 조치를 취하지도 않았고 이로써 부부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된 것이 인정되었죠. 이혼 청구를 하고 나서 처음에는 남편과 시모 모두 이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거라 자신을 했지만 그때 당시 가게 직원들이며 CCTV로 시모의 막말과 행동이 모두 증거로 확보되었고 이혼까지 이어질 수 있었어요. 이혼이 결정되고 나서야 시모와 남편은 미안하다며 저희 집을 찾아왔어요. 아이고, 은주야. 아유, 정말 미안하다. 내가 못 모르고 너한테 좋지 않은 행동을 한 것 같구나. 내가 정말 미안해. 너한테 할 말이 없구나. 사돈,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 불찰이고 잘못이에요. 그렇지만 저희 아들은 잘못이 없어요. 한 번만 용서를 해주시면 안 될까요? 다시는 제가 은주한테 그런 말 할 일은 없을 겁니다.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제가 앞으로 잘할게요. 여보, 내가 미안해. 내가 누구보다 당신 편이 됐었어야 했는데 내 잘못이야. 한 번만 용서해줘. 장모님, 정말 죄송합니다. 다 제 잘못이에요. 가게에만 신경을 쓰는 바람에 이렇게 된 것 같아요.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기회? 기회는 이미 여러 번 줬지. 아닌가? 당신 막무가내로 빚 만들어 왔을 때도, 다 망한 가게 끝까지 버티고 놓지 않았을 때도, 당신 엄마가 나한테 막말한 거 편들었을 때도 여러 번 당신 놓을 기회 있었지만 나 꿋꿋이 버텼어. 근데 내가 도대체 어디까지 버텨야 하는 건데? 이미 여러 번 기회를 줬고 그걸 놓친 건 당신이야. 당신이랑 다시는 함께할 생각 없으니 당장 나가! 그렇게 전 남편과의 연을 모두 끊었어요. 나중에 들어보니 시부도 시모와 별거 중이라고 하시더라고요. 평생 시부가 벌어다 준 돈으로 살림도 안 하고 살았던 시모는 이제야 첫 사회생활을 하고 있다고 해요. 일을 해봤던 경험이 없으니 작은 가게 설거지를 한다고 하는데 그것마저도 잘하지 못해서 잘리기 직전이라는 얘기를 전해 들었답니다. 제가 그동안 어떤 사람에게 그런 막말을 들어왔는지 지금 생각해보면 어처구니가 없더라고요. 가게는 빠르게 정리를 했고 전 일을 그만둔 김에 엄마랑 여행을 다니고 있어요. 엄마는 그래도 좋은 인생 경험을 한 거라며 절 다독여 주셨죠. 생각해보니 시모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전 엄마 팔자를 닮았죠. 멍청하게 자신의 인생을 망가뜨리는 남편과 사는 선택이 아닌 당당하게 제 인생을 살기 위해 전 이혼을 했답니다. 이 정도면 엄마의 당당한 인생을 닮지 않았나요?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도 늘 당당하게 자신의 인생을 사시길 바랄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고양시에 살고 있는 40대 후반 여자입니다. 최근에 제 딸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날 저에게 예상치 못했던 하나의 사건이 터지게 되었습니다. 27년 만에 나타난 전시댁이 결혼식장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았고 아수라장이 된 상태에서 분노한 딸의 행동은 전시댁을 전부 얼어붙게 만들었어요. 27년 전 지금은 이혼한 전 남편과 이른 나이에 결혼을 하자마자 아이를 가졌어요. 저는 바로 아이를 가지는 것보다 신혼생활을 좀 더 즐기고 천천히 아이를 가지고 싶었는데 시모의 재촉과 남편의 강압에 신혼생활을 즐기기도 전에 아이를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임신이 된 저는 시댁 식구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아가면서 처음엔 잘 지냈어요. 임신 초기 때는 저에 대한 시모의 관심이 부담스러울 정도로 저를 정말 잘 대해주셨거든요. 그런데 임신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고 뱃속에 있는 아이의 성별을 알게 된 이후 저에게 시모의 행동은 180도 변해버렸고 남편도 시모가 원하는 아이가 아니라는 말에 저에게 실망의 눈빛을 보내었네요. 이런 상황이 적응이 되지 않았던 저는 너무 당황스러웠고 시댁 식구들의 행동에 많은 실망을 하게 되었습니다. 아무리 장남의 첫아이가 아들이 아닌 딸이라 해도 저에겐 정말 소중한 아이인데 딸이라는 말을 듣자마자 모든 행동이 바뀌는 건 너무하다 싶었어요. 그래서 남편한테 불만을 털어놓게 되었고 임신 6개월 만에 처음으로 서로에게 씻지 못할 상처까지 주고받았는데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게 되자 남편이 저에게 갑자기 죄인이라는 말을 하더라고요. 아들이 아닌 딸을 낳게 되면서 시부모님에게 실망을 안겨줬으니 죄인이 맞다면서 평생 시달리며 살고 싶지 않으면 첫째 딸을 출산하고 바로 둘째를 계획해야 될 거라면서 저를 무슨 애 낳는 기계로 생각을 하는데 그때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저는 임신한 상태에서 남편에게 정신 나간 여자처럼 행동을 했어요.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게 된 저는 아랫배에 통증이 올 만큼 상당한 충격을 받아 그대로 집을 뛰쳐나왔어요. 출산도 하기 전에 뱃속에 있는 아이가 딸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저에게 상처를 남긴 남편과 시댁 식구들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았어요. 임신했을 때 상처 주면 평생 간다는 걸 알면서도 원하는 아들이 아니라고 저와 뱃속에 있는 아이를 막대하는 건 용서해주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그렇게 시댁에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은 채 친정에서 지내자 남편과 시모가 저희 부모님 집에 직접 찾아왔어요. 당연히 얼굴 마주하고 싶지 않았고 부모님도 돌려보내려 했는데 문 앞에서 계속 버티며 서 있길래 목소리조차 듣고 싶지 않았던 저는 결국 화를 가라앉히지 못하고 문을 박차며 밖으로 나왔습니다. 현관 앞에 서 있는 남편과 시모에게 무슨 일 때문에 왔냐고 화를 내면서 물어보니 아무리 싸워도 집을 뛰쳐나가는 건 안 된다며 무슨 일이 있어도 부부는 한 공간에 같이 있어야 한다고 정신나간 말을 하고 있었어요. 기분이 안 좋아진 상태인 걸 뻔히 알면서 용서를 구해도 모자랄 판에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고 있는 남편을 보니 짜증이 확 올라와 당장 나가라며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현관문 앞에서 그런저럴 빤히 쳐다보던 시모는 갑자기 신발을 벗더니 무작정 거실 안으로 들어와 소파에 앉았어요. 그 뒤를 남편도 따라 들어와 앉더니 저희 가족 보고 진지하게 할 말이 있다면서 자리에 앉으라고 손짓을 하길래 어이없는 표정으로 화를 냈어요. 지금 저희 가족 무시하세요? 저희 부모님이랑 제가 얼굴 보고 싶지 않으니까 돌아가시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쓸데없는 말을 하는 건데요? 내가 그냥 집에 돌아가려고 아들이랑 사돈 집에까지 들어온 줄 아니? 아들 손자 바란다고 내가 몇 번이나 얘기했을 텐데 너한테 신경 쓴 만큼 돌아오는 게 있을 줄 알았는데 실망스러운 결과로 이어졌으니 내 기분이 좋겠니?
그래서 싫은 소리 몇 마디 할 수도 있는 거지. 내 아들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그거 한마디 했다고 사돈댁에 와버리면 우리 집안 이미지가 어떻게 되겠어? 애 한 명만 낳을 것도 아니고 앞으로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시도할 텐데 벌써부터 이러면 나도 너한테 좋은 말이 나올 수 있겠니? 더 이상 문제 키우지 말고 이제 그만 내 아들 집으로 같이 들어가라. 얼굴 붉혀서 좋을 거 없잖아. 제가 무슨 애 낳는 기계예요? 아직 출산도 안 했는데 어떻게 아들 낳을 때까지 계속 시도하라는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지금 뭐가 문제인지 모르시는 거죠? 성별을 제가 정할 수도 없는 건데 아들 손자 아니라고 전에는 잘 대해주시다가 성별이 확인되고 나서 소녀라는 말에 태도가 확 바뀌었잖아요. 임신한 상태에서는 말 한마디에 웃고 울고 하는 거 어머님이 더 잘 아시면서 어떻게 저한테 막말을 할 수 있어요? 어머님이 그러니까 이 사람도 저를 대할 때 똑같이 행동하잖아요. 지금 당장 집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제 기분이 언제 풀어질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태로는 꽤 오래 갈 것 같으니까 그만 돌아가 주세요. 당신이 고집 부릴수록 상황만 악화된다는 거 몰라? 좋게 넘어가는 게 서로에게 좋을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면 결국 우리 관계의 끝은 뭐일 것 같아? 자네는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 전혀 모르는 거야. 내 딸이 서운해하는 감정을 먼저 풀어주는 게 우선시돼야 다음 단계를 밟아나갈 수 있는 거지. 강압적으로 나오면 해결될 게 뭐가 있겠나? 그리고 방금 자네 내 딸한테 뭐라고 그런 거야? 관계의 끝이 뭐일 것 같냐고? 그 말은 이혼이라도 하겠다는 거야? 부부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하면 이혼을 생각 안 해볼 순 없잖아요. 이미 장모님 집에 왔을 때부터 서로 감정이 안 좋아졌는데 좋게 풀어갈 생각도 안 하고 있잖아요. 저는 지금 같이 집으로 돌아가려고 저희 엄마까지 모시고 왔어요. 이 정도 배려했으면 최선을 다하는 거 아니에요? 너도 이제 그만하지. 남편은 뭐가 잘못된 건지 전혀 인지를 하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가 서운했던 걸 알아주는 게 아닌 무조건 집으로 데려가려고만 하는 남편과 시모의 행동에 화가 나 더 이상 대화조차 섞고 싶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빠가 남편한테 언성을 높이면서 시모에게도 한마디 하게 되었죠. 결국 아빠가 나서게 되자 시모와 남편은 집으로 돌아가게 되었지만 남편은 그날 이후 저에게 화가 많이 났는지 더 이상 어떠한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배는 점점 불러왔고 출산이 임박해져 가고 있는데 남편은 끝내 저를 보러 오지 않았습니다. 시부모 또한 산부인과에는 발도 들이지 않았죠. 그렇게 저는 홀로 아이를 출산까지 하게 되었고 부모님은 차라리 이혼하는 게 좋을 것 같다면서 출산을 했는데도 오지 않은 남편에게 많은 실망을 했다며 분노했습니다. 제 마음은 조금도 알아주려 하지 않았던 남편한테 너무 서운해서 몸조리만 끝이 나면 이혼하기로 결정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자기 자식이 태어났는데도 얼굴조차 보러 오지 않았던 남편한테 엄청난 실망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몸조리가 끝이 나고 어느 정도 몸을 추스를 수 있었을 때 이혼 서류를 들고 퇴근 시간에 맞춰 집으로 들어갔어요. 남편은 제가 들어왔는데도 아는 척조차 하지 않았고 상대하고 싶지 않았는지 방으로 들어가려 하길래 들고 있던 이혼 서류를 남편을 향해 던졌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서류 봉투 안에 있던 내용물을 확인하더니 저를 바라보면서 서류를 찢어 버리더군요. 그리곤 한다는 말이 이혼만큼은 절대로 안 해주겠다는 어이없는 말을 꺼냈습니다. 이혼 서류 가지고 오면 내가 이혼해 줄 거라고 생각했어? 내가 왜 손해보는 짓을 해야 되는데? 나한테 위자료 청구할 거고 아이 양육비 받아갈 텐데 뭐하러 이혼을 해줘? 차라리 이혼 안 해주고 살면 되지. 이렇게 찾아와서 이혼 서류 던져주면 고맙다고 할 줄 알았냐? 인생이 네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될 줄 알았나 본데 착각하지 마. 너야말로 나랑 뭐 하자는 건데? 어차피 우리 관계 끝난 거 아니야?
출산하는 거 뻔히 알고 있으면서 산부인과에 아예 올 생각도 안 했잖아. 출산 전에 못 왔으면 출산 후에라도 와서 당신 딸 얼굴 봐야 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야? 그런데 당신은 어떠한 행동도 하지 않았어. 이미 나를 아내로 생각하는 것도 아니고 당신 딸 얼굴도 보고 싶지 않은 거잖아. 아들을 낳았으면 이렇게까지 했겠어? 성별을 몰랐을 때처럼 나와 아이한테 엄청 잘해줬겠지. 출산할 때 오지 않았던 순간부터 우리 관계는 끝난 거고 더 이상 관계 유지할 생각조차 없어. 네가 이런 식으로 고집 부리고 이혼 안 해준다 해도 결국 소송으로 가면 끝이야. 너는 나한테 위자료 토해내야 되고 서로 안 좋은 감정만 쌓이게 될 텐데 서로 굳이 그런 싸움을 만들어야 되겠어? 쓸데없이 일 크게 만들지 말고 이혼 서류 작성해서 법원으로 나와. 여보세요? 엄마, 저예요. 지금 당장 우리 집으로 좀 와주세요. 네, 집사람 들어왔는데요. 제 얼굴을 보자마자 이혼 서류부터 난리네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소송까지 갈 거라는데. 아, 당장 오신다고요? 네, 나가지 못하게 붙잡고 있을게요. 가족들 다 온다고요? 아, 알았어요. 최대한 빨리 오세요. 남편은 갑자기 시모와 전화 통화를 하더니 현관문을 걸어 잠갔어요. 저를 나가지 못하게 하려는 행동에 화가 나 남편을 밀친 뒤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는데 제 옷깃을 잡더니 갑자기 거실로 사정없이 패대기를 쳤어요. 몸조리가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몸 상태가 좋지 않았는데 남편이 저를 사정없이 밀어버리는 바람에 넘어지는 순간 팔로 몸을 지탱했다가 손목이 꺾이게 되면서 상당한 통증을 유발했어요. 발목이 삔 것 같아 고통스러워 비명을 지르며 눈물을 흘리고 있는데도 남편은 저를 나가지 못하게 하려고 현관문 앞에 서서 가만히 저를 바라만 보고 있었네요. 뭐 하는 짓이냐고 소리를 질렀는데도 제 말에는 대꾸도 하지 않았어요. 발목이 너무 아파서 더 이상 저항하는 것도 불가능했어요. 결국 얼굴을 마주하고 싶지 않았던 시댁 식구들이 현관문을 열고 우르르 몰려 들어왔습니다. 오면서 대충 얘기 들었지만 이혼 서류를 가지고 와서 뭐 어쩌자는 거니? 이혼을 해줘야 되는 이유가 출산날 가지 않아서 그런 거라며? 저번에 내가 사돈댁에서 뭐라고 그랬어? 손녀딸 얼굴은 보고 싶지 않다고 그랬었잖아. 아들 손자였으면 신발 신지도 않고 뛰어갔지. 이혼이 쉬운 문제도 아니고 법적으로 따지면 내 아들이 결국 위자료 토해내야 될 텐데 그런 손해를 보면서까지 우리가 너를 놔줄 수는 없을 것 같다. 그러니 몸 좀 추스르고 다시 아이 만드는데 신경 좀 써라. 네가 내 아들과 이혼을 하려면 손자 하나는 건네주고 떠나야 우리도 위자료를 줬을 때 아깝지가 않지. 그러니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잘해주면 당연하게 생각한다니까요. 조장부터 기강을 잡았어야 엄마를 어려워했을 텐데. 새언니는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르잖아요. 어떻게 어른한테 눈을 치켜세우고 함부로 입을 놀릴 수가 있어? 오빠도 참 한심하다. 여자 하나 구워 삼지 못해서 일을 이렇게 크게 만들어? 내가 오빠였으면 밤불구로 만들어놨지. 잘난 집안도 아니면서 뭘 잘했다고 우리 엄마한테 큰 소리야? 정말 한번 해보겠다는 거야? 내가 뭘 그렇게 잘못을 했는데요. 나는 이 사람의 아이를 가진 거고 아들이 아닌 딸을 낳은 것밖엔 없어요. 어찌됐든 같은 피가 섞인 아이잖아요. 손녀딸이라고 이렇게까지 내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제 막 태어난 내 딸을 가족으로 받아줄 생각 없으면 이혼 소송 진행할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좀 전에 저를 바닥으로 내팽개쳐서 팔목이 꺾은 거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갈 겁니다. 이런 집안과 가족을 만들려 했다는 게 정말 후회스럽고 역겹네요. 다들 비켜요. 제가 나가려 하자 시모가 저를 가로막더니 몸을 밀치면서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발목이 안 좋아 저항을 못하는 걸 알곤 저를 더 함부로 대했어요. 제가 나와달라면서 어깨로 시모를 강하게 밀친 뒤 현관문을 잡는 순간 시모는 자기를 건드렸으니 쌍방이라면서 저에게 달려들었고 머리채를 잡아 난리를 쳤습니다. 신우도 기다렸다는 듯 저에게 달려와 시모를 거들었어요. 집안은 격한 몸싸움으로 아수라장이 되었고 저에게 사정없이 물건을 던지고 정신 나간 여자처럼 행동한 시모 때문에 저는 온몸이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다행히 주민분들이 현관문을 두드리면서 집안에 무슨 일이 있냐고 물어보는 말에 제가 도와달라며 도움을 요청하자 그제야 시댁 식구들이 멈췄어요. 비틀거리면서 몸을 일으켜 현관문을 열고 겨우 밖으로 나가자 주민들은 경악을 했고 저는 그날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했고 결과는 당연하게도 법정에서 제 손을 들어주었습니다. 그렇게 남편과 이혼을 하고 딸이라서 쓸모없다며 친자 포기각서와 위자료까지 전부 받아낸 뒤에 시댁 식구들과의 악연을 끊어낼 수가 있었어요. 남편은 제 딸 얼굴을 단 한 번도 본 적 없이 저와 이혼을 하게 되었죠. 그렇게 힘든 시기를 지나 부모님 일을 도우면서 제 딸과 열심히 살아갔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아가다 보니 어느새 제 딸이 좋은 남자 만나 결혼 날짜까지 잡게 되는 날이 오게 되었네요. 그리고 저도 중간에 몇 번 재혼을 할 수도 있었지만 제 상황을 온전히 이해해주는 남자를 만나지는 못했어요. 분명 좋은 사람이긴 한데 제가 딸에게 상당히 많은 걸 신경 쓰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를 해주지 못했습니다. 과거에 아픔이 한 번 있었던 저는 재혼 생각을 접고 온전히 제 딸에게만 집중을 하면서 살아왔어요. 그렇게 제 딸 하나만 바라보고 살아온 결과 수석 검사의 자리까지 올라올 수 있게 되었고 같은 직업의 남자와 결혼까지 하게 되는 좋은 날이 찾아왔어요. 제가 많이 부족했고 부유하지 못한 집안에서 자라 경제적으로 힘들었을 텐데 제 딸은 어렸을 적부터 꿈이었던 검사의 직업을 가질 수 있게 되었네요. 서로 행복한 삶의 목표를 세우고 결혼까지 하려는 모습을 보는데 그동안 딸을 위해 앞만 보며 살아왔던 과거가 머릿속에 스쳐 지나갔고 갑자기 울컥했어요. 그렇게 신부대기실에 있는 제 딸의 이쁜 모습을 보면서 뿌듯해하고 있었는데 하객들과 인사를 하는 도중 누군가 멀리에서 저를 보며 반갑게 웃으며 사람들이 몰려왔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점점 가까이 다가오는 순간 저는 너무 놀라 얼굴이 사색이 되었고 당황해하고 있는데 전시댁 식구들이 저를 에워쌌어요. 이게 얼마만이야? 그동안 잘 지냈어? 이런 좋은 날 내가 빠져서야 되겠니? 내 딸 말이 맞네. 아주 제대로 기억하고 있었어. 너는 세월이 지나도 얼굴 하나 바뀌지 않았구나. 요즘 먹고 살기 좋은가 봐. 자식 덕에 얼굴이 폈네. 최근에 내 딸이 사위와 이혼 문제로 법원에 몇 번 왔다 갔다 했었거든. 그런데 거기에서 너를 봤다지 뭐야. 검사복 입고 있는 여자와 대화 중인 걸 보고 혹시나 해서 너와 헤어지는 모습을 본 뒤에 여자 검사한테 너 이름을 말했는데 걔가 글쎄 자기 엄마를 아냐고 물어보는 말에 조카인 걸 딱 알 수 있었대. 우리 얼굴은 전혀 모르니 알 수가 없겠지만 우리는 너를 알고 있잖아. 그래서 멀찍이 상황 파악을 대충 해보니까 우리 손녀딸이 검사 사위와 결혼까지 한다는 소식을 듣고 이렇게 찾아왔다. 내 손녀 결혼식에 할머니가 빠져서야 되겠어? 우리 오빠가 없는데도 어쩜 저렇게 잘 키워놓으셨대? 내 자식들은 하나같이 말도 안 듣고 돈만 뜯어가기 바쁜데 자식 농사 하나는 성공했네? 27년 만인데 우리 조카랑 사진 한번 찍어야지. 엄마, 신부 대기실 저쪽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도움을 많이 받게 될 텐데 미리 얼굴 도장 찍어놔야죠.
지금 뭐 하는 거야? 당장 멈추지 못해? 여기가 어디라고 와? 내 딸 결혼식 망치지 말고 좋은 말 할 때 나가. 누가 내 손녀고 조카야? 정신들 나갔어? 전 시부모와 신우는 제가 말리는데도 무작정 밀고 들어갔어요. 전시댁 때문에 소란스러워지자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저는 딸의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 않아 일단 더 이상의 소란은 피우지 않고 어쩔 수 없이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언제든 그 사람들을 내쫓을 준비가 되어 있었고 어떤 행동을 하는지 지켜보면서 상황 파악을 했어요. 전시모는 다리가 불편한지 쩔뚝거리면서 신부 대기실에 들어가 제 딸을 바라보면서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고, 우리 손녀, 그동안 잘 지내고 있었어? 친할머니야. 27년간 얼굴을 못 봐서 할미 얼굴을 기억 못하지? 얼마 전에 너희 고모가 법원 갔다가 너희 엄마 이름 불렀었잖아. 기억나지? 그때 우리 손녀 소식 듣고 할미가 얼마나 놀랐는지 모른다. 그동안 아주 잘 자라줬구나. 너희 아빠가 어떻게 살고 있는지 궁금하지 않아? 많이 보고 싶을 텐데 결혼식 끝나고 인사 와야지. 너희 아빠가 자기 딸이 검사가 된 모습을 보고 얼마나 자랑스러워 하겠니? 결혼식 끝나고 우리 진지하게 대화 좀 잠깐 나눌까? 할미가 그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알면 깜짝 놀랄 거다. 너희 아빠가 너희 엄마랑 이혼하고 몇 년 뒤에 건설 현장에서 큰 사고가 났었거든. 전날에 눈이 살짝 왔었는데 돈 벌러 나갔다가 발판에 미끄러져서 8층에서 그대로 추락을 해버렸다. 생명은 다행히 건질 수 있었지만 적주신경이 손상을 입어서 평생을 누워서만 지내야 됐거든. 이런 불행이 갑자기 찾아와서 우리 가족은 먹고 살기 위해 그동안 악착같이 버티며 살았어야 했어. 지금도 빚이 엄청나게 많이 쌓여있고 입에 풀칠하기도 어려운 환경에 놓여 있는데 우리 손녀가 갑자기 나타난 거야. 이런 걸 하늘이 도왔다고 그러지? 해 뜰 날도 찾아온다더니 우리 손녀딸이 할미가 앞으로 고생하지 않게 해주려고 검사까지 되고 이제 행복할 일만 남았네. 대충 상황을 보니까 너도 아직 재혼 안 한 것 같은데 내 아들과 다시 합치는 게 어떻겠냐? 그래도 우리가 안 좋은 기억만 있던 것도 아니었잖아. 나 그동안 정말 힘들었다. 너 가고 우리 집안 순식간에 무너졌어. 시모는 27년간 어떻게 살아왔는지 한탄을 하면서 제 딸 앞에서 오열을 했어요. 기분 좋은 결혼식 날 분위기는 순식간에 안 좋아졌고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화가 머리끝까지 차올랐습니다. 시모는 혼주복까지 입고 내 손녀 찾으러 왔다면서 제 딸의 손을 꽉 잡은 채 애원하는 눈빛으로 바라보며 손을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있던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 그만 전시댁 사람들에게 화를 내며 당장 나가라고 소리를 질렀는데 제 딸이 저보고 일단 진정하라면서 침착하게 대응을 했어요. 딸도 결혼식을 망치고 싶지 않았는지 최대한 감정 조절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전신우는 제 딸에게 찰싹 붙어서는 자기 남편이 맨날 술만 먹고 들어오면 집안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놓고 손까지 올린다면서 애들만 줄줄이 싸질러 놓고 일할 생각도 없이 돈만 빨아간다면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한숨을 쉬고 있는데 예식 시작 안내방송이 나왔고 그제야 전시댁 사람들은 제 딸에게서 떨어졌어요. 전시모는 제 딸이 검사인 걸 알게 됐으니 절대로 떨어지지 않을 거라면서 핏줄은 거부할 수 없다고 빨대를 꽂으려는 행동을 보이길래 결혼식이 끝나는 대로 가만두지 않으려고 최대한 분노를 억누르고 있었네요. 그렇게 제 딸의 결혼식은 시작이 되었고
예식 노래에 맞춰 입장을 하던 그 순간 수석 검사인 제 딸이 입장을 하다가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표정이 상당히 안 좋아졌어요.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뭔가 문제가 생겼다는 걸 직감하게 된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에게 다가가려 했는데 갑자기 밑으로 내려오더니 드레스를 입은 상태에서 하객들 사이를 비집고 무작정 앞만 보며 걸어갔어요. 그렇게 제 딸이 걸음을 멈춘 곳은 하객들 사이 틈에 서 있던 전 시부모와 신우였습니다. 딸은 전 신우의 손가방을 뺏어들더니 가방을 뒤집어 열어 안에 있던 물건들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 가방 안에서 고가의 금품들과 핸드폰들이 쏟아져 나왔고 전 신우는 허겁지겁 떨어진 금품들을 급하게 줍고 있었습니다. 딸은 거기에서 멈추지 않고 전 시부모가 들고 있던 가방도 빼서 탈탈 털기 시작했어요. 그러자 그 안에서 상당히 많은 금품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시부의 가방에서는 고가 시계며 외제차 차키까지도 나왔었네요. 하객들은 바닥에 떨어진 금품들을 바라보더니 하나둘 자기 물건이라며 급하게 줍기 시작했어요. 아니, 이게 왜 그쪽 거야? 내 거지. 내 손에 들어왔으면 내 거라고.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할머니 허락 없이 가방을 뺏으면 어쩌자는 거야? 아까부터 가방 틈새로 금품들이 몇 개 보였는데 제가 확인한 게 아니라서 일단 지켜보고 있었거든요. 손버릇은 때를 안 가린다더니 눈에 보이는 금품들을 보니까 손버릇을 제어할 수 없었나 봐요. 손녀 결혼식인데 어떻게 제가 초대한 분들의 금품에 손을 댈 수가 있죠? 거기에다가 고가의 차량에 차키까지 훔쳤다는 건 그 안에 있는 금품들까지 전부 다 털어갈 생각이었어요. 요즘 세상이 어느 때인데 이런 짓을 저지르는 거예요. 왜 우리 엄마가 그쪽들과 연을 끊었는지 알 수 있겠네요. 그래서 지금 할미를 감옥에라도 쳐넣겠다는 거냐? 내가 이 나이 먹고 징역살이를 해야 되겠어? 얼마나 먹고 살기가 힘들었으면 이런 짓을 하겠니? 네가 내 손녀딸이니 대신 책임져 줘야지. 이건 내 손에 들어온 거니까 무조건 내 거다. 27년 만에 할미 얼굴 봤으면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는 거지. 이렇게까지 해야 되겠어? 내가 왜 당신의 손녀딸이에요? 저는 오늘 처음 봤는데요. 박 검사님, 이분들 당장 경찰서로 좀 연행해 주세요. CCTV에 전부 다 찍혀 있으니까 증거물 확보하시고요. 금품들은 신분증 확인하고 전부 다 돌려드리면 될 것 같아요. 다시는 우리 앞에 나타나지 마세요. 그쪽들이 어떻게 살아왔는지 나는 전혀 궁금하지 않거든요. 우리 엄마가 당신들 때문에 얼마나 힘든 삶을 살아왔는지 알아? 손버릇을 보니까 한두 번 범행을 저지른 것 같지 않은데 이번에 콩밥 좀 길게 잡숴야 되겠네요. 저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었는데 제 딸은 전시댁 사람들의 가방에 들어있는 금품들을 발견하고 미리 준비를 하고 있던 것 같아 보였어요. 그리고 계획했던 대로 범행이 또다시 시작됐을 때 제 딸이 그때를 놓치지 않고 현장을 잡게 된 거였습니다. 전시댁들은 많은 하객들 사이에 비집고 들어가 몸을 부딪히거나 테이블 위에 올려져 있던 여러 가지 소지품들을 눈치채지 못하게 빼돌려 본인들 가방에 넣다가 제 딸에게 걸리게 된 거였죠. 그렇게 제 딸은 결혼식에 참석한 동료 검사에게 사건 처리를 잠깐 맡기면서 결국 전시댁 사람들은 경찰에 의해 연행이 되었고 상황 정리가 전부 다 끝난 다음 결혼식을 다시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끝난 뒤 사위가 이번 사건을 전담하게 됐는데 정가가 상당히 화려하더라고요. 특히 전신우는 정가 6범이었습니다. 전신우의 남편도 사기절도 정가 4범이었네요. 전시모와 시부 또한 정가 2범으로 이미 몇 번 형을 받고 나왔었는데
이번만큼은 제 딸이 사건에 개입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철저한 응징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검사 사이는 현재 전 신우에게는 징역 5년, 전 시부모에게는 징역 3년형을 판사에게 요청을 했어요. 판사는 사위의 손을 들어줄 것 같습니다.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인간들을 27년 만에 보게 된 것도 충격이지만 제 딸의 결혼식에서 행패 부린 것도 모자라 범죄까지 저지른 거에 대해선 절대 용서해주고 싶지 않네요. 제 딸이 태어나고 단 한 번도 찾지 않았으면서 검사됐다고 빌붙으려 했던 그 집안 사람들의 최후가 나락으로 떨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니 27년 동안 응어리졌던 과거의 아픔을 이제야 쓸어내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제 딸이 믿음직스러운 사위와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60대 중반 여자입니다. 적은 멀리 있는 게 아닌 가까이 있다는 말이 있던데 저도 이번에 그런 비슷한 경험을 하게 되었네요. 그동안 저를 어떻게 생각하며 살아왔었는지 이번 일을 통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안에는 천하에 둘도 없는 효부인 며느리가 들어와 함께 살고 있었는데요. 양가 집안이 그렇게 넉넉한 편은 아니었고 워낙 없이 시작을 했던 터라 빚을 내서 집을 해결하는 것보다 저희 집에 방 하나가 여유가 있어 일단 며느리가 들어와 살기로 결정하게 되었죠. 이것도 제가 먼저 의견을 낸 게 아닌 제 아들과 며느리가 선택한 거라 받아들이게 되었습니다. 빚 없이 시작한다는 게 쉬운 것도 아니지만 어느 정도 여유 자금이 모였을 때 분가하기로 결정을 했었습니다. 둘이 열심히 사는 모습 보기 좋아 저 또한 최대한 많은 것들을 도와주고 싶었어요. 그런 제 마음을 며느리도 잘 알고 있는 건지 저에게 정말 잘했었고 관계가 나쁘다고 생각해 본 적 전혀 없었습니다. 주위에서는 딸 같은 며느리 얻기 정말 힘들다며 저를 부러워할 정도였어요. 제가 즐겨 듣는 이 채널의 사연들 중에서도 시어머니와 며느리 간의 사이가 별로 좋지 않아서 안 좋은 상황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결과들이 많아서 이해할 수가 없었죠. 같이 웃으면서 사는 게 어려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서로 헐뜯고 사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에게도 생각지도 못한 일들이 눈앞에 펼쳐져서 상당히 당황스러웠네요. 처음에는 어느 정도 자금이 모였을 때 분가하는 거였는데 살다 보니 서로 적응을 해보려서 그런지 1, 2년은 그냥 지나가더라고요. 그러다 눈 한 번 깜빡거린 것 같은데 5년이 훌쩍 지나가 버렸었죠. 워낙 서로에 대해 잘 알게 되었고 손발 호흡이 너무 잘 맞아서 5년이 지난 시점부턴 아들네가 분가를 한다는 게 상상이 되지 않을 정도로 며느리의 성격은 저와 정말 잘 맞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잘 지내오던 어느 날 모두가 함께 모여 저녁 식사를 마치고 후식으로 과일을 먹고 있을 때 며느리가 웃으면서 입을 열었어요. 어머님, 저희 5년 동안 일이랑 돈 악착같이 모아서 여유자금이 꽤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참에 사업 한번 해보려고 생각 중이에요. 그런데 저희끼리 결정하는 것보다 아버님, 어머님 의견도 들어보고 싶어서요. 원래 계획대로라면 여유자금 생겼을 때 분가하기로 했었지만 솔직히 그럴 필요성을 잘 못 느끼겠어요. 아버님, 어머님께서 너무 잘해주시고 저도 이 생활에 완전 적응이 돼버려서 따로 나와 새롭게 다시 시작한다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동안 모은 돈으로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떨지 고민이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랑 대화하다 보니까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5년 동안 모은 돈으로 빚 없이 제대로 된 집 하나 마련하는 것도 아닌데 차라리 그 돈으로
사업을 해서 좀 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결정을 하게 됐어요. 나야 반대할 이유가 뭐가 있니? 너희들이 어떤 결정을 하던 우리는 언제나 뒤에서 응원해 줄 거고 뭐든 잘 됐으면 하는 바람이다. 그래서 어떤 사업을 할 건데? 쉽게 벌은 돈도 아니고 둘이 힘들게 땀 흘려서 벌어모은 돈이니 뭐든 신중하게 진행했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다니던 회사도 꽤 오래돼서 안정적인 월급이 들어오잖아. 아들내외는 이미 사업에 대해 진지한 고민을 하고 있었는지 앞으로의 방향성을 다른 시각으로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 보였어요. 열심히 벌은 돈으로 집을 구하는 게 아닌 사업을 시작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방법이긴 하지만 걱정이 되긴 했었죠. 자칫 미끄러지기라도 한다면 적자를 면하지 못할 테고 그렇게 된다면 결국 빚이 생기는 거기 때문에 최대한 신중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걱정하지 말라고 정말 잘할 수 있다는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로 저희 부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아무래도 아들 내외는 아이가 태어나면서부터 좀 더 돈에 대한 욕심이 생긴 듯 보였습니다. 앞으로 자식한테 들어갈 돈이 적지 않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생각이 많아 보였어요. 저도 그런 아들 내외의 상황을 모르는 건 아니라서 최대한 힘 닿는 데까진 많이 도와주고 있었습니다. 적은 나이도 아닌데 아이를 돌보는 건 정말 쉽지 않았어요. 그래도 제가 힘들게 아이를 돌봐준 만큼 며느리 또한 다른 쪽으로 저를 도와줬었죠. 집안일 같은 경우 대부분 며느리가 담당을 하면서 서로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었습니다. 며느리가 제 아들에게 잘하고 시부모를 공경하니 그 모습을 쭉 지켜봐왔던 저는 아들 내외의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며느리가 저와 따로 대화를 했으면 좋겠다고 제 손을 잡고 작은 방으로 데리고 들어갔네요. 어머님, 저희가 지금 음식점을 오픈하려고 준비 중이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 자금이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생각했던 예산보다 더 초과될 것 같아서요. 어머님 혹시 여유 자금 좀 있으세요? 만약 가능하시면 최대한 빨리 부탁드릴게요. 사람이 눈이라는 게 준비하다 보니까 이왕 하는 거 괜찮은 걸로 시작하고 싶더라고요. 어머님이 도와주시면 저희 사업 정말 대박 날 것 같아요. 제가 앞으로 더 잘할게요. 저도 이런 부탁드리는 거 고민 많이 하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 무슨 말인지 알았다. 내가 일단 너희 시아버지한테 한번 물어볼게. 나도 돈이 얼마나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을 해봐야 알 것 같아서. 시간 좀 줄 수 있니? 며느리는 사업을 준비하는데 생각보다 자금력이 부족한 듯 보였어요. 이왕 처음 시작하는 거 제대로 해보고 싶어 하는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며느리도 자기 능력에 맞게 시작을 하고 싶었는데 살짝 눈 돌리면 좀 더 괜찮은 상가 매물과 거기에 어울리는 인테리어 장비들이 며느리의 눈을 더 키우는 듯 보였네요. 며느리의 고민은 제 아들에게도 영향을 주고 있었고 저도 최대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 남편과 함께 진지한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무슨 말인지는 아는데 괜찮을까? 내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너무 크게 판만 벌리는 것 같아서 좀 걱정이긴 하네. 처음에는 최대한 빚 없이 적당한 공간에서 시작하려 했는데 지금은 본인들 능력 이상을 초과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니 그게 오히려 독이 될까봐 하는 소리야. 많이 투자해서 좋은 상가에 입점하면 당연히 손님들도 많이 오겠지. 그런데 우리는 아직 며느리와 아들이 계획하고 있는 걸 말로만 들었지
실질적으로 안심이 될 정도로 우리가 확인한 건 아니잖아? 당신도 내 말이 무슨 뜻인지 알지? 지금 상황은 능력 받기라는 말이야. 일단 시도해보고 점점 확장해 나가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버님, 어머님, 들어가도 될까요? 제가 과일 좀 깎았는데요. 이것 좀 드셔보세요. 그런데 무슨 대화를 하셨길래 방 안의 공기가 너무 무거워요. 너희들 사업에 대해 진지하게 대화를 하고 있었다. 생각했던 것보다 자금이 많이 부족하다는 말을 들으니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지. 그래서 도와달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저희가 빌려주신 돈을 다시 안 돌려드리겠어요? 당연히 벌어들이는 대로 빌려드린 돈부터 갚아야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며느리는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며 부족한 자금을 빌려달라고 재촉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잠시 뒤 아들도 저희 방에 들어와 며느리와 같은 의견을 내세웠죠. 하지만 남편은 아들네의 부탁을 끝내 보류했고 좀 더 신중히 생각해보자며 무리하게 돈을 끌어서 사업을 시작하는 것보다 능력에 맞게끔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내세웠어요. 그 말이 끝남과 동시에 며느리의 표정은 싸늘하게 굳어버렸고 한동안 방 안에는 침묵이 흘렀습니다. 처음 보는 며느리의 표정에 저희 부부는 당황스러웠어요. 원하는 대로 해주지 않아서 그런 건지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더니 아무 말도 없이 방으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아들도 며느리의 돌발 행동에 난감했는지 저희한테 죄송하다는 말 한마디 하고 급하게 며느리의 뒤를 따라가 방으로 들어갔는데 저희 방에까지 대화 소리가 들리더군요. 아버님이 하시는 말씀 당신도 들었잖아. 우리를 도와주지 않겠다고 하시는 거 봐놓고도 그런 말이 나와? 지금 내가 흥분 안 하게 생겼어? 그동안 이 집에 있으면서 얼마나 잘했는지 뻔히 아시면서 어떻게 저런 말을 하실 수가 있는 거야? 나는 아버님한테 정말 많이 실망했어. 돈 빌려달라니까 표정이 싹 바뀌셔서 단호하게 말씀하시잖아. 돈 앞에선 가족도 없으신가 봐. 내가 너무 큰 실망을 해서 지금 말도 안 나올 정도라고. 정말 힘들게 시작하는 거 제대로 한번 해보고 싶어서 도와달라고 부탁드린 건데 어쩜 저리 매몰차실 수 있어? 다 들리면 뭐? 나는 말도 못해?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당신도 잘 알잖아. 그래도 목소리 좀 낮춰. 우리 부모님께서 당신이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 전부 다 듣게 되면 기분 좋으시겠어? 왜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우리가 일단 사업이 잘 되면 안 도와주시겠냐고. 나도 아직까지 확실치 않아서 불안하기만 한데 무작정 돈만 바른다고 해서 좋아질 수 있다는 보장도 없는 거잖아. 밥만 벌리다 나중에 정말 파리만 날리면 모두 끝장인 거 몰라? 일단 침착하게 좀 더 신중히 움직이는 게 좋을 것 같아. 당신 지금 너무 급하게 준비하는 것 같다고. 집안이 떠나갈 정도로 아들과 며느리는 서로 안 좋은 대화를 주고받으며 분위기를 더욱더 심각하게 만들었어요. 남편과 저는 한숨을 내쉬었고 어떻게 해야 할지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네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나고 아들내외는 저희의 도움 없이 동네에는 없는 소고기 무한리필집을 오픈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걸 직접 알아보고 준비했던 과정이라 며느리와 아들이 발품 팔아 금전적인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였고 그렇게 시작된 장사는 시작이 나쁘지 않았어요. 며느리는 저희 부부에게 보란 듯이 최대한 좋은 실적을 내기 위해 정말 열심히 움직였어요. 그렇게 몇 달 동안 음식점에 자리가 없을 만큼 장사가 잘 되고 있었는데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전개되고 말았습니다. 아들내외가 힘들게 준비해서 시작한 사업이었는데 한 달이 건너 반대편 건물에 꽤 큰 체인점 소고기 무한리필 식당이 오픈을 하게 되었어요. 점점 줄어드는 손님들 때문에 뭐가 문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었는데 저희보다 매장이 2배나 차이가 났었고 거기에다가 체인점이라서 그런지 비슷한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음식의 퀄리티에서 너무 큰 차이가 나고 말았죠. 사람들 입맛도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거의 같은 가격에 더 퀄리티 있는 음식점을 찾는 건 당연한 거였어요. 결국 대박이라고 생각했던 음식점은 몇 달 만에 파리만 날리게 되면서 손님은 거의 찾아와 주지 않으셨네요. 아들내외도 이런 경험을 전혀 해본 적이 없어서 멘탈은 쉽게 무너져 내렸고 끝까지 버티려 했지만 오래 가지 못하고 결국 장사를 접어야 하는 지점까지 이르게 되었죠. 정신적으로 상당히 힘들어하던 아들내외는 앞으로의 갈 길을 아예 잡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희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고민에 빠졌고 다른 직종으로 바꿔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결정을 내리게 되었네요. 계속해서 버텨봤자 지속적인 적자를 감당하지 못할 것 같아 최대한 빨리 정리를 하는 게 더 큰 손해를 막는 길이었어요. 결국 아들내외는 정말 힘들게 준비했던 사업을 폐업하게 되었고 또 다른 준비를 위해 훌훌 털어버리고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가만히 있어봤자 바뀌는 건 없다는 걸 잘 알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힘들지만 내색할 만큼의 여유가 없었어요. 며느리는 저희 부부에게 긴히 할 말이 있다면서 다시 한번 접근했고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기 위해 손을 벌렸습니다. 아버님, 이번에는 저희 좀 도와주세요. 이왕 시작하는 거 제대로 해봐야 하지 않겠어요? 저번에는 저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라 결국 폐업하긴 했지만 이번만큼은 확실할 것 같아요. 저희도 체인점으로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결정을 내렸거든요. 이번에 적자가 상당해서 대출을 많이 받아야 하는데 경제적으로 도움을 주시면 정말 열심히 할게요.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셨잖아요. 저희가 이번만큼은 확실한 걸 준비했거든요. 남녀노소 누구나 좋아할 만한 거라 망할 일은 없을 것 같아요. 위기 때 도와주셔야 진정한 가족인 거잖아요. 저는 아버님, 어머님께 이런 부탁하는 거 좋겠어요? 다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그런 거죠. 무슨 얘기 하는지 잘 알겠다. 그래서 이번엔 무슨 음식 장사를 하려는 건데? 저번처럼 철저하게 준비를 해도 어떤 돌발 상황이 생길지는 아무도 모르는 거야. 이번에는 확실하다니까요. 수익이 보장되는 체인점이라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저번과는 다르게 그래도 사업 미천이 너무 부담스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번만큼은 제발 도와주세요. 그동안 저희가 얼마나 열심히 살아왔는지 누구보다 잘 아시잖아요. 이번엔 어떻게 해서든 성공할 테니까 꼭 부탁드릴게요. 아들내외는 이번만큼은 꼭 성공하고 싶다며 더 이상 물러설 곳은 없다며 최대한 서둘러 금전적으로 도움을 주길 원하고 있었어요. 저번 사업 때 저희 부부가 가진 재산을 보니 8천만 원이 전부더라고요. 남편의 건강이 좋은 건 아니라 지속적으로 병원비도 꾸준하게 들어가야 하고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아서 저희도 쉽게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었지만 부모란 자식이 잘 되는 걸 보고 싶기 때문에 저희의 전 재산이 담긴 통장을 내밀어 보이게 되었네요. 며느리는 급하게 통장의 잔고를 확인하더니 알 수 없는 표정으로 통장의 금액을 한참 동안 바라보고 있었어요.
생각했던 것보다 적다고 생각했는지 약간 뾰루퉁한 표정이었습니다. 그래도 없는 것보단 낫다는 듯한 표정으로 며느리는 서둘러 저를 데리고 은행으로 향하게 되었고, 그렇게 며느리의 통장으로 8천만 원이 이체가 이루어졌네요. 저는 며느리와 함께 차를 타고 집으로 돌아오면서 그 돈이 전 재산이라 이번에는 꼭 성공해야 한다면서 좋은 성과를 이뤄주길 간절히 부탁했어요. 며느리는 걱정하지 말라며 이번엔 확실하다고 저를 안심시켜 주었어요. 그렇게 아들내외가 가진 자금에 저희가 지원해준 8천만 원으로 다시 장사를 시작했고, 처음 오픈은 나쁘지 않았어요. 며느리가 준비한 사업은 불맛이 나는 쭈꾸미 음식점이었습니다. 체인점이라서 그런지 어느 정도 인지도가 있어서 손님들께서 알아봐 주시고 방문해 주시는 분들도 계셨어요. 저희는 인건비도 줄이기 위해 남편과 함께 매장에 방문해서 할 수 있는 것들을 최대한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고생을 하면서 장사가 점점 잘 되다 보니 몸이 좋지 않은 남편은 무리가 왔는지 쉴 수밖에 없었어요. 저도 손주를 돌봐야 하는 몸이라 많은 시간을 식당에 있을 수가 없었죠. 며느리는 손님이 많이 오는 만큼 직원 수를 늘렸고 1년이 지나는 시점에 자리를 잡을 수 있었네요. 그런데 남편이 그동안 아들 내외의 음식점 장사를 도와주는데 무리가 많았는지 몸이 좀처럼 회복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병원에서 검사를 받아보니 집에서 최대한 많이 쉬어야 된다는 진단을 받게 되었죠. 그리고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 병원을 자주 내원해야 되는 여러 상황들이 생겨서 아들내외가 장사를 끝내고 집에 들어왔을 때 저희가 빌려줬던 자금의 일부분을 좀 받아야 할 것 같아 며느리와 따로 자리를 만들어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그런데 며느리의 표정이 좋지 않았죠. 어머님,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지 아세요? 자칫하다가는 한순간에 미끄러질 수 있다고요. 돈 1, 200이 문제가 아니라 앞으로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서 충분히 자금을 모아놔야 하는데 어머님한테 또 그 돈이 들어갔다가 무슨 일이라도 생기기라도 하면 골치 아파지잖아요. 그리고 지금 장사가 잘 돼 보여도 저희가 따로 손님들께 투자하는 것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버는 것도 아니에요. 병원 다니시는 건 이 카드로 하시고요. 만약 현금이 필요하시면 그때그때 매장에 오셔서 저희한테 돈을 타서 쓰세요. 아니면 제가 집에 들어왔을 때 달라고 하시던가요. 저니까 아버님, 어머님 챙겨드리는 거예요. 남들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지도 않는다고요. 솔직히 제가 처음에 돈 좀 빌려달라고 했을 때 아버님께서 반대하셔서 얼마나 서운했었는지 알아요? 그동안 저는 정말 잘해드렸고 동네 주민분들께서 효부라고 입소문이 날 정도로 인정받았었는데 돈 얘기 나오니까 갑자기 돌변하셔선 저에게 상처 주셨잖아요. 그건 뭐든 신중한 게 좋은 거고 처음으로 시작한 사업인데 너무 많은 자금이 들어가니까 걱정돼서 하는 말이었지. 벌써 1년이 훨씬 넘은 일인데 그걸 아직까지 마음에 두고 있었던 거야? 그래도 그때 너희들한테 빌려주지 않고 가지고 있길 잘한 건 맞는 거잖아. 그래서 너희들한테 안 도와줬니? 우리도 정말 신중하게 결정할 필요가 있었다. 빌려달라는 대로 막 빌려줄 만큼 부자도 아닌데 당연히 무슨 일을 하든 조심해야 되는 건 맞는 거잖아. 어찌됐든 지금 당장 1,000만 원 이상의 돈을 드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제 말대로 병원비는 이 카드로 결제하세요. 아버님이 무리하신 건 푹 쉬면 괜찮아진다면서요. 앞으로 저희가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실 거니 평생 두 다리 뻗고 편하게 지내실 텐데
아버님, 어머님은 좋으시겠어요? 이런 며느리 어디 가서 구하겠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한테 잘하세요. 며느리 말 들으면 떡 하나라도 더 얻어먹는 거예요. 그럼 손님 오실 시간 됐으니 저 준비하러 갈게요. 며느리는 돈 좀 번다고 목에 힘을 주고 있었네요. 그 모습을 보는데 예전처럼 예의 바르고 착한 며느리가 아닌 전혀 다른 모습의 며느리가 눈에 보였습니다. 제 손에는 카드 한 장 쥐어져 있었고 며느리는 뒤도 안 돌아보고 방문을 열며 밖으로 나갔어요. 사업이 잘 되기 전의 행동과 사업이 잘 되고 나서의 행동은 너무나도 달랐고 그런 며느리의 모습을 보고 있는데 한숨밖에 안 나오더라고요. 점점 돈이 전부가 되어가는 듯한 며느리는 저희 부부를 점점 무시하면서 예의라곤 전혀 찾아볼 수 없을 만큼 말을 함부로 하기 시작했어요. 그런 모습을 지켜보고 있던 저는 불안한 마음이 엄습해 오고 있었는데 어느 날 아들이 며느리와 장사를 끝내고 들어오자마자 저희가 바로 앞에 있는 걸 알면서도 서로 삿대질을 하며 화를 내고 있었죠. 어떤 상황인지 전혀 알지 못한 상태라 무슨 일이 있었냐고 물어보자 며느리는 대꾸도 하지 않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들은 나중에 설명드리겠다며 며느리를 따라 방으로 들어갔어요. 우리 부모님께서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렇게까지 좋은 결과를 가져왔을 것 같아? 이제 완전하게 자리를 잡았는데 도대체 뭐가 문제야? 빌려주신 돈을 다시 돌려드리자는 건데 그게 그렇게 잘못됐어? 너 원래 이것밖에 안 되는 사람이었던 거야? 지금 돈 좀 번다고 사람 무시하는 거냐고? 뭘 무시했다고 그래? 내 말 무슨 뜻인지 몰라? 어차피 우리 도와주신 돈은 자식 같으니까 그냥 주신 건데 굳이 그걸 다시 돌려드릴 필요가 없다는 거잖아. 생활비나 필요한데 사용하시라고 카드를 따로 드렸으면 된 거 아니야? 별것도 아닌 일 가지고 이렇게까지 크게 만들어야 되겠어? 능력도 없는 남편 끼고 여태까지 살면서 돈 좀 벌게 만들어주니까 이젠 눈앞에 보이는 게 없는 거지? 돈 없을 때는 말 한마디 제대로 붙이지도 못했으면서 뭘 잘했다고 큰 소리야. 내가 있으니까 이 집안을 이끌어갈 정도의 능력이 된 거라고. 한 번만 더 나한테 큰 소리 치면 그땐 국물도 없을 줄 알아? 알겠어? 나한테 당장 사과해. 당신 정말 웃긴 거 알아? 여태까지 벌은 돈 전부 다 모아뒀다면서. 그런데 그 돈 다 어디 갔어? 당신 처가댁으로 전부 다 보냈잖아. 생활비 빼고 장모님한테 전부 다 드리고 있었다는 거 왜 숨겼냐고? 장사가 잘 되고 눈앞에 돈이 보이니까 우리 집안이 어떻게 할까봐 당신 집안의 돈을 숨겨놓은 거야? 내 돈 내가 알아서 관리하겠다는 건데 당신이 무슨 상관이야? 옆에 끼고 있는 것도 감사하게 생각해야지. 지금까지 아버님 댁에 살면서 효부 노릇했으면 그만한 대가를 받는 게 뭐가 어때서 지금 나한테 큰 소리 치는 거냐고? 당신 집안 사람을 믿지 못하겠으니까 내 손에 쥐고 있겠다는 건데 뭐가 잘못됐다는 건데? 그래서 지금 우리 부모님께 빌렸던 8천만 원 드리지 않겠다는 거네. 지금까지 힘들게 일한 건 나고 당신은 카운터에 앉아서 들어온 돈이나 세고 있었잖아. 내가 사장인데 그건 당연한 거잖아. 그럼 사장인 내가 주방에 들어가서 요리하리? 그럴 거면 직원은 왜 뽑는 건데? 돈을 준 만큼 부려먹는 게 뭐가 잘못됐어? 나는 더 이상 할 말 없고 돈 관리는 앞으로도 내가 할 거니까 당신은 신경 쓰지 마. 내가 예전에 아버님한테 돈 빌려달라고 했을 때 얼마나 자존심 상했는지 알아? 내가 쥐고 있는 게 있어야 함부로 건드리지 못한다는 걸 이번에 확실하게 알았다고. 한 번만 더 이런 일로 나한테 큰 소리 치면 그땐 정말 끝이야.
저희 부부는 거실에서 망가져가는 며느리의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어요. 아들과 한바탕 난리를 친 며느리는 문이 부서질 정도로 박차며 나오더니 저희를 한번 째려보더니 집 밖으로 나가 버렸습니다. 저희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 당황스럽기만 했었죠. 방에 있던 아들은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한 채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돈 때문에 사람이 변한다는 걸 눈앞에서 지켜보니 참 안타까웠습니다. 화기애애했던 가족의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었고 며느리는 그날 이후 친정에서 식당으로 출퇴근을 했어요. 저희 집에 더 이상 함께 있을 이유가 없다는 걸 느끼고 있는 것 같아 보였습니다. 아들은 그런 모습을 보며 괴로워하고 있었고 둘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자 식당에까지 영향을 끼치게 되었죠. 며느리는 돈을 주며 부리는 직원들의 행동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손님들이 있는 앞에서 막말을 퍼부으면서 난리를 친 적도 한두 번이 아니었고 상처를 받은 직원들은 한두 명씩 떠나기 시작했어요. 며느리는 직원이야 다시 구하면 되는 거라 상관없다고 얘기했지만 소문이 퍼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직원을 구하는 게 어려워지고 있었죠. 그런 모습들을 지켜보던 남편은 아들 내외가 힘들게 식당을 차렸던 걸 옆에서 전부 다 지켜봐왔었기 때문에 몸이 좋지 않은데도 직원이 부족해서 일손을 돕기 위해 식당으로 나갔네요. 손주를 돌보고 있던 저는 따라갈 수가 없었는데 남편이 건강이 안 좋아 걱정이 많았었죠. 불안한 마음에 아들에게 미리 전화를 했고 아들은 걱정하지 말라며 죄송하다는 말을 꺼냈습니다. 다 잘 해결될 거니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라면서 아들을 위로해 주었어요. 그렇게 저는 손주를 돌봐주면서 밀린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아들한테 전화가 와서 아무 생각 없이 받는 순간 전혀 생각지도 못한 말을 들어서 손주를 안고 급하게 택시를 탄 뒤 병원으로 달려갔어요. 남편이 저혈당 쇼크인 상태로 문제가 생겼다는 말을 듣게 되었죠. 어떻게 된 상황인지 물어보자 아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갑자기 저혈당이 온 것 같다며 설명했고 저는 깨어나지 못하는 남편을 보며 며느리는 어디 갔냐고 물어보자 식당에 아직 있을 거라고 말을 듣게 되었네요. 결국 그동안 참아왔던 안 좋은 감정들이 터지게 되면서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안고 있던 손주를 아들에게 맡긴 뒤 식당으로 향했습니다. 식당에서 한바탕 난리가 나서 그런지 그날은 오후 장사는 하지 않는다는 팻말을 붙여놨더라고요. 식당 불은 꺼져 있었고 문을 열고 들어가니 직원들도 전부 퇴근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주방에서 며느리가 누군가와 통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귀를 기울여 들어보니 사부인과 전화통화를 하고 있었네요. 얼굴 보는 것도 꼴 보기 싫다니까. 아버님이 저혈당 쇼크 온 거 나는 알고 있었지. 그런데 예전에 도와주지 않았던 게 갑자기 또 생각나더라고. 그래서 쓰러지든 말든 안 도와줬어. 내가 그동안 이 집에 있으면서 얼마나 잘했는지 엄마도 잘 알고 있지? 벌어들인 돈은 내가 그간 고생했던 보상이야. 아버님은 지금 병원에 실려갔지. 큰일이야 있겠어? 별일 없을 것 같은데? 사람이 그렇게 쉽게 세상 떠나진 않잖아. 함께 살아봐서 아는데 정말 지긋지긋해. 어떻게 하면 두 분을 내쫓을까 생각 중이야. 그래서 몸에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그럼 자연스럽게 요양병원 직행이지. 두 분 다 최대한 빨리 요양병원 보내고 그 집도 내가 차지하려고. 식당은 일단 공동사업자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내가 변경하면 되는 거니까 크게 상관없어. 지금은 일단 두 분을 최대한 빨리 내쫓아 버리고 싶어. 집에 들어가면 맨날 보는 그 얼굴 얼마나 꼴 보기 싫은데. 꼴랑 8천만 원 빌려준 거 가지고 엄청 생색낸다니까. 벌만큼 최대한 벌었다가 그 이랑도 이혼하려고. 위자료까지 전부 받아서 차라리 내 자식이랑 함께 사는 게 속 편할 것 같아. 돈이 많아지니까 사람들이 눈에 쌍심지를 켜고 덤벼들려 한다니까. 내가 그래서 엄마한테 돈을 전부 다 맡겨두는 거야. 내가 벌은 거 남한테 줄 순 없잖아? 저는 며느리가 통화하는 모습을 보고 경악을 하고 말았어요. 저혈당 온 남편을 그냥 방치했다는 거에 엄청난 충격을 받았고 절대로 용서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주방에서 통화를 하고 있는 며느리에게 달려가 쭈꾸미가 가득 담겨있는 그릇을 머리 위로 부어버린 뒤 머리채를 잡고 사정없이 흔들어 버렸어요. 무방비 상태로 당한 며느리는 당황했는지 저를 강하게 밀친 뒤 화를 내기 시작했고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또다시 달려들어 난리를 치고 말았습니다. 식당에 있는 모든 물건들을 전부 다 집어던지면서 당장 이 식당 정리하고 두 번 다시 내 앞에 나타나지 말라며 화를 내자 며느리는 눈 하나 깜빡거리지 않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고 저는 그 자리에서 경찰에 신고를 한 뒤에 좀 전에 상황이 찍혀있던 CCTV를 확인해 봤습니다. 그 안에는 브레이크 타임 시간에 남편은 식탁 테이블을 닦다가 쓰러졌고 직원들은 휴게실에서 쉬고 있는 상황인 것 같아 보였어요. 그 사이 카운터에 앉아있던 며느리가 자리에서 일어나 쓰러진 남편이 있는 곳으로 천천히 걸어오더니 쓰러진 모습을 지켜만 보고 있었고 아무런 조치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카운터에 쌓여있는 사탕 하나 입에 넣어주면 끝나는 문제를 며느리는 해주지 않았네요. 남편은 도와달라며 손을 떨면서 며느리의 발목을 붙잡았는데 며느리는 애원하는 남편의 손길을 강하게 뿌리쳤고 결국 저혈당 쇼크로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 잠깐 외출을 한 아들이 들어오자 며느리는 연기를 하는 척 아들에게 설명을 했고 아들이 119에 요청을 해서 병원으로 옮겨지게 되었던 거네요. 이런 상황이 전부 다 찍혀 있었다는 걸 잊고 있던 며느리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고 CCTV에 담겨있던 내용을 전부 지우려고 달려들길래 며느리를 막아서며 몸싸움은 더욱더 격하게 벌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사이 경찰분들이 식당에 도착하면서 상황은 종결이 되었고 난리를 치는 며느리를 진정시키기 위해 경찰들이 며느리를 밖으로 내보냈네요. 저는 헝클어진 머리와 옷들을 재정비한 뒤에 네 발로 식당을 걸어 나오면서 방금 한 행동들에 대해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라며 법적인 처벌을 면하지 못할 거라고 식당의 문을 굳게 닫아 버렸습니다. 며느리는 그제서야 자신의 행동에 위기가 찾아왔다는 걸 알았는지 울며불며 날뛰면서 힘들게 성공한 인생 무너뜨리고 싶지 않다면서 용서해달라고 반대로 제 발목을 잡았네요. 저는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면서 천하에 둘도 없던 효부인 며느리를 제 손으로 처벌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가족은 며느리와 더 이상 함께 살아갈 수 없었고 아들은 믿었던 배우자의 배신에 너무 큰 상처와 정신적인 충격으로 인해 이혼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남편은 다행히 정상적인 몸으로 돌아왔지만 며느리 행동에 너무 큰 충격을 받았는지 자신을 세상 떠나게 만들 작정이었다고 절대로 용서하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재판에선 피해를 받은 저희의 손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며느리가 갑작스러운 상황에 두려움이 생겨 자기도 모르는 행동을 하게 된 거라는 주장에 어느 정도 인정을 받게 되면서 법적으로의 처벌은 이루어지지 않았고 결국 식당을 처분하고 저희가 빌려준 8천만 원과 그동안 벌어들인 수익에 대해 배분을 하면서 며느리와의 관계가 끝나고 말았네요. 아들은 원래 다니던 회사에 다시 출근을 하게 되었고 자기 자식을 키우지 않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겠다는 며느리의 말에 손주는 저희가 키우기로 결정하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다시 사업을 하면 잘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는지 차후에 사돈 집안의 돈들까지 전부 다 긁어모아 사업을 시작했지만 결국 오래가지 못한 채 폐업을 하게 되었다는 소식을 접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아들의 회사로 찾아가 꽤 많은 빚이 생겨서 도움을 요청했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네요. 사업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이번에 정말 뼈저리게 느꼈고 사람의 욕심은 한도 끝도 없다는 것 또한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 집안 사람들은 평생 가난에 찌들어 살 수밖에 없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네요. 사업을 하기 전에는 효부였던 며느리가 돈맛을 보니 전혀 다른 사람으로 변해버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앞으로 저희 가족에겐 평화만 있었으면 좋겠어요. 두 번 다시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순간들이었네요. 제 사연 들어주신 분들, 오늘 하루도 즐거운 하루가 되시고 가족들과 언제나 웃으면서 행복한 삶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